혹시 개족보나 콩가루라고 조롱을 당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우리가 흔히 꼬일 대로 꼬이거나 막장일 대로 막장인 집안을 보면 꼭 손가락질을 하면서 개족보라고 하거나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글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그런 막장 중에 개 막장인 집이 될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게는 남은 가족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가족들이 병으로 돌아가시거나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몇 년 전에 정말 커다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가족과의 연을 끊고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지금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곤 한답니다. 억울해서요. 죄책감과 죄악감, 그리고 억울함까지 밀려들어 나쁜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얼마나 다잡았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렇게 억누르고 삭히면서 살아오니 이제 어느 정도 감정이 갈무리가 되고 있는데 요즘 새로운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온 가족과의 연을 끊나 싶으시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긋지긋하고 그럴지라도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만나고 있었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당시 제 나이는 30 초반으로 딱 결혼을 하기 적절한 나이였습니다. 지금은 헤어졌지만 편의상 남자친구라고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키도 180cm가 훌쩍 넘는 아주 훤칠한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 시절 내내 인기 투표라는 족족 그 사람이 걸리곤 했었어요. 당연한 결과라면 결과였죠. 키도 컸고 얼굴도 무척이나 잘생겼었거든요. 게다가 성격까지 자상하고 성품 또한 다정했기 때문에 여러 여자아이들의 가슴속 첫사랑의 대상이 되곤 하였습니다. 저와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시절에 만난 지인 사이였어요. 그냥 그렇게 친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얼굴까지 모르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그 사람과 저 사이에 몇몇 공통된 지인들이 꽤 많아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수준이었어요. 대학 시절에는 대면대면했고 오며 가며 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였어요. 그러던 사이 저는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었죠. 아무 생각도 없었다고 봐야겠네요. 그런데 아니 웬걸.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했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직을 하려고 노력했고 결국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죠. 솔직히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예기치 않은 만남만큼 제일 재미가 있고 반가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그곳에서 만나니까 어찌나 반갑던지 한참 서로 놀래고 반가워하고 그랬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그렇게 알고만 있던 사이에서 서서히 친한 사이로 변할 수 있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제게 고백을 해왔고 우리는 곧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남자친구도 사내 연애였기 때문에 엄청 조심스럽게 만났어요. 누군가 알게 될까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이게 또 구설수란 것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서로를 사랑하며 보듬어주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사실 아무리 남녀 평등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곤 하지만 그래도 아직 현대사회는 여자가 그런 소문에 휩싸이는 게 좀 더 좋지 않았다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조심해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심해서 남자친구를 만난다면 남자친구는 저를 뭐랄까 은밀하게 만나는 기분이었어요. 뭔가 일부러 더 몰래 절 만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연애한다는 사실 자체를 퍼뜨리고 싶어 하지 않는 듯하다는 느낌을 폴폴 풍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겐 불안감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어딜 가든 주위에서 사람들이 끊이지를 않고 인기도 많은 내 남자란 생각이 컸거든요. 그래도 뭐 아무렴 어떻겠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생각도 만만치 않게 컸던 것 같아요. 나이 30이 넘어 질투를 하고 있니 많이 하면서 남자친구에게 매달리는 것도 애처럼 보일 것 같기도 했고
고작 그런 사소한 이유 때문에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는 아쉬웠고 싫었거든요. 남자친구와 잘 통했고 잘 맞았기 때문이죠. 그만큼 남자친구는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과분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말이에요. 저와 비밀로 만나는 사이지만 회사 사람들이 애인이 있냐고 물어보면 항상 있다고 대답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남자친구를 향한 제 신뢰는 항상 컸던 것 같아요. 아무튼 당연히 결혼 적령기인 나이에 그렇게 진지하게 사랑을 하며 서로에게 푹 빠져 있다 보니 결혼 이야기도 저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에게는 흔쾌히 좋아라는 대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하지만 요즘 세상에는 비혼주의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남자친구는 본인에겐 아직 일과 커리어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애둘러서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죠. 그러면서 이걸 계기로 헤어지자고 하면 자긴 받아들일 수 있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서운하고 섭섭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화도 났어요. 이럴 거면 왜 미리 말을 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서요. 저희는 그렇게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솔직히 합의를 했다기보다는 일방적인 제 억지에 가깝긴 하죠. 저만 결혼을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저희 엄마에게는 쌍둥이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게 이모가 되시는 분이신 거죠. 저희 엄마랑 이모는 결혼 시기는 서로 다르셨는데 아이는 비슷하게 낳으셨어요. 제가 태어나고 2년 정도 뒤에 사촌동생이 태어났거든요. 자매끼리 우애도 깊으셨기 때문에 사촌동생인 미나와 저도 정말 친자매처럼 컸어요. 하지만 서로 대학에 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전과 같이 만나지 못했죠. 이모네와 저희가 사는 동네는 가까운 지역이었지만 사촌동생이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해서 멀어졌거든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엄마가 제 곁으로 스르르 걸어왔어요. 그러면서 제게 말을 거셨죠. 예, 미나가 이번에 결혼을 한대. 아휴, 형님은 좋으시겠다. 우리 딸은 언제쯤 하려나? 하셨죠. 그러면서 제 앞에 휴대폰까지 함께 들고 와서는 제잘제잘 떠들기 시작하셨어요. 사촌동생이 고른 웨딩드레스도 어찌나 우아한지 모르겠다는 둥, 하루빨리 구경 가고 싶다는 둥, 잔소리를 빙자한 수다를 제 앞에서 떠는데 조금 부럽더라고요. 제가 힐끗힐끗거리자 엄마가 사진 같은 것들을 제게 보여주셨는데 전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진 속에는 제 친동생과도 같은 미나가 활짝 웃고 있었고 그 옆엔 예비 신랑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제 남자친구였어요. 저는 엄마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허겁지겁 이모가 보낸 사진들을 훑어봤습니다. 진짜 일로 보나 절로 보나 거꾸로 뒤집고 어디 매달아서 봐도 사촌동생 옆에 서 있는 예비 신랑은 제 남자친구가 확실해지기만 할 뿐이었죠. 저는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한 번에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제가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저 사진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니 엄마는 제가 부러워하는 줄 아셨는지 남자친구한테 결혼 이야기도 좀 띄우고 그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를 먼저 만나야 하는 것인지 미나를 먼저 만나야 하는 것인지 당초에 가늠할 수 없었어요. 일단 같은 지역과 회사를 다니고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서 전화를 걸었어요. 받질 않더군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죠. 잠시 만나자고 말이에요. 저는 이모가 엄마에게 보내준 사진들 중에서 제일 선명하게 찍힌 사진들만을 따로 모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자친구와 약속 장소에서 만났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친절하고 남자친구는 무슨 일이 있는 거냐는 둥 이야기를 먼저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늘 들었던 자상한 분위기에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말이에요. 저는 한참을 가만히 미동도 없이 듣고만 앉아 있었습니다.
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것인지 남자친구도 자세를 고쳐 앉더군요. 전 남자친구의 얼굴을 빤히 바라만 보다가 아무런 말도 없이 제 휴대폰을 열었고 엄마 휴대폰에서 받은 사진을 한 장 화면에 띄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처음엔 갸웃거리며 무엇이길래 뜸을 들이냐며 재촉하던 남자친구의 표정은 삽시간에 하얗게 질렸다 파랗게 질렸다를 반복하며 창백해져 가더군요. 저는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게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고 그저 미안하다고만 하더군요. 이렇게 이런 사람을 그동안 믿고 따랐다니 진정으로 제 눈이 고장난 건가 싶었습니다. 전 불같이 화가 날 줄 알았고 그래서 집안 거를 개꼴처럼 해놓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차분해지더군요. 남자친구는 제게 무릎을 털썩 꿇고 빌었어요. 미안하다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지 말라면서요. 그리고 제발 미나에게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하며 흐느끼며 죄를 구하더군요. 제게는 눈물 한 자락 보인 적 없었는데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1년에 가까운 시간을 나와 만나면서 연애를 했던 것은 뭐였느냐고. 나한테 대체 왜 그런 것이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촌동생은 타지에 있어서 장거리로 연애를 했기 때문에 외로워서 만난 거였다고. 자신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그 사람한테 의미가 크게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었던 사람이었고 사촌동생과 하게 된 장거리 연애에 몸이 외로워서 양다리를 걸쳤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게 울고불며 매달리는 그놈을 어떻게든 떼어냈고 미나네 집을 찾아갔어요. 다행히 주말이라 그런지 미나도 혼자 본가에 내려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조금 뒤에 닥칠 미래도 모르고 마냥 해맑게 맞이하는 이모와 사촌동생의 모습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고 눈물도 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다짜고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앉아있으니 이모랑 사촌동생이 당황했는지 우왕좌왕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간 있었던 제 이야기를 아주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모녀의 얼굴은 걱정에서 경악에 서린 표정으로 바뀌는데 아주 짧은 시간이 걸렸죠. 두 사람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주 짓궂은 장난을 치는 것으로 여기더군요. 하지만 제게는 그놈과 제 관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 자료도 많았습니다.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과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나눴던 사랑이 가득한 메시지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사촌동생에게 모조리 보여주었습니다. 사촌동생은 예상대로 엄청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된 것 같았어요. 이렇게까지 잔인한 방법밖에 없나 싶기도 했지만 당장 코앞이 동생의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제게는 불가피한 경우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촌동생은 단말마에 신음소리만 내뱉고 휘청거리더니 이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랑 이모는 혼비백산해서 119를 부르고 응급실에 데려갔어요. 제가 있어서 그런지 저희 엄마도 연락을 받으셨더라고요. 거기서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촌동생은 쓰러질 때 자신의 아랫배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임신 초기였을 것이라 하시더라고요. 임신 초기에는 몸가짐조차 무리하면 안 되고 스트레스도 당연히 안 되는 거라고 단단히 경고하셨죠. 하지만 사촌동생은 임신 초기에 제가 폭로한 비밀들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결국 그 결과는 유산을 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결혼식을 파토내기엔 제가 너무 급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모는 저희 엄마에게 엄청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왜 딸 간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사단을 내는 것이냐고, 개족보를 만들어도 적당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금 얘 하는 짓거리가 콩가루 집안 만드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하시면서 제게 화살을 돌리셨죠. 제일 짜증이 났던 건 저희 엄마는 동생의 그런 폭언에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이모를 위로했습니다.
사실 전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고 따지고 보면 피해자였고 제가 만났던 남자가 천하의 나쁜 놈이어서 속았던 것이었고 하필 그 사람과 결혼한다는 여자가 다름 아닌 제 친자매 같은 사촌동생이라서 폭로했던 거였어요. 저도 슬펐고 눈물이 났는데 사촌동생을 위해서 폭로를 했던 거였죠. 하지만 이모와 사촌동생은 제가 뱃속의 아이를 죽인 살인범과도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 남자친구였던 그놈조차도 절 죽일 듯이 노려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짜는 충고라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그러시더라고요. 왜 남의 연애사에 끼어들어서 이 사단을 내냐고요. 집안 시끄럽게 왜 그런 거냐고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엄마한테 먼저 말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전 남자친구였던 그놈이 준 상처보다 믿고 의지했던 가족이 제게 등을 돌렸던 것이 더 끔찍하게 느껴졌죠. 어찌되었든 저는 당연히 그 사람과 헤어졌고 그 사람은 제 사촌동생과의 결혼이 취소되었습니다. 사촌동생은 제가 보여준 것들을 증거로 삼은 것인지 파혼의 사유를 그 자식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고 모든 배상금과 위약금을 그쪽에서 물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뭐 제가 그 사람을 알고 만난 것이 아니란 것을 그쪽에서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제게 소송은 걸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 일이 있고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연을 끊고 싶었고 아무도 저를 모르는 연고도 없는 그런 지역에 혼자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엄청 힘들게 이직을 한 곳이었는데 새삼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제가 살고 지내는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친인척을 포함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혼자서 자급자족하며 모든 연을 끊고 이곳에 정을 붙여 살기 시작한 지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얼마 전이었습니다. 수소문을 해서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촌동생이었습니다. 어떻게 찾아왔을지도 궁금했지만 왜 찾아왔을지도 무척이나 궁금하더군요. 밖에 세워둘 순 없어서 안으로 들였더니 사촌동생은 저를 보자마자 대뜸 미안하다 사과를 건넸습니다. 아주 늦고 늦어서 색이 다 바래버린 그런 사과를 말이에요. 왜 사과를 건네냐는 제 말에 사촌동생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아이를 잃은 것이 제 탓이 아니란 걸 누구보다 이성적으로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충격이 너무 컸다고. 그래서 할 말 못할 말을 본인도 본인의 엄마도 모두가 가리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건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자신들이 살았던 고향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그런 모습들도 매우 이기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촌동생에게 말을 했어요. 사과를 받을 생각도 없고 네가 내민 손을 잡고 따라갈 생각 더더욱 없다고요. 사촌동생은 완고한 제 태도에 물러섰지만 조만간 다시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제가 속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온전히 누군가에게 위로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사촌 여동생과 이모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이들을 용서해야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가족들이 밉습니다. 왜 내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는지를 전 여전히 이해를 하지 못했고 제가 왜 비난의 화살을 도맡아야 했는지도 납득하지 못했어요. 세월이 흘러서 본인들이 이젠 사정이 나아져서 그제서야 제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합리화할 것들을 다 하고 난 뒤 그땐 경황이 없었다고 미안했다라고 퉁치려는 태도도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대로 혼자 지내고 싶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적어도 제 마음은 편해요. 가족은 없지만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이웃집 할머니와 아랫집 아주머니가 계시거든요. 저는 뒤늦은 사과도 가식으로 느껴지고 제가 받았던 상처가 큰지 다시는 가족과 교류를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맞는 행동이냐 물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제가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시 저 사과를 받아줘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현명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길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조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